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남은 시간에는 그 소액 임차인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권리금 얘기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환산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환산보증금 이내에 들어가고 또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다 다루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 마무리 시간이니까 오늘까지 마무리 하시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전부 마스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임대료 상한 조정률이 연 9%에서 연 5%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적용을 받지 않고요. 환산보증금 이내라면은 연 5% 이내의 임대료 상한 조정률을 적용받습니다. 마찬가지 그리고 이 임대료 상한 5%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둘 다 연 5%로 인상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5년 계약갱신 요구권, 이건 무엇이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으로부터 5년간 계속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가에 대한 그 영업권을 5년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계약 해지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많은 게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여기서 차임이 3기는 3번의 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가 아니라요, 차임액이 3번에 달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임대인이 꼭 임차인을 내보내야 될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사실 예전에는 이 전대를 임대인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가에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가 호수 하나에는 한 사업자밖에 나올 수가 없고요. 만일 전대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전대 동의서를 가져가지 않고 세무서에 가신다 그러면 절대 사업자가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대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1번에서 4번까지가 가장 많은 경우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 쭉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마찬가지 법제처 사이트에 보시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질문들도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이 현재 5년까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한 임차인이 5년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5년이 지나갔다면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이 또 5년이 생기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5년이 딱 마지막입니다. 새롭게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10년으로 바뀐다 해도 10년이 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죠. 조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는 말이 좀 길잖아요. 그냥 경매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준은 예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담보물권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순위하고 무관하게 가장 먼저 최우선 변제가 되는 거고요. 임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내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법제처 사이트에서 보시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중에 이 최우선 변제에 대한 그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서울특별시가 현재 6,500만 원이고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하고요. 현재 5,5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는 3,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보증금이 이렇게 범위와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가 나와 있죠. 서울특별시가 6,500만 원에 2,2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요. 수도권 등 과밀 억제권역이 5,500만 원에서 1,900만 원, 광역시가 3,8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특별시가 6,5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틀려서 환산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이려면 그래서 월 차임이 60만 원이고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시에 그럼 이걸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 보면 60만 원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7,000만 원이에요. 이 7,000만 원도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서울특별시에서 이 6,500만 원에 해당되는 상인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이 보호대상 보증금의 범위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과연 좀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2018년에 구차 개정안이 통과돼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가 1억 1,000만 원 이하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플러스 용인시, 세종시, 화성시는 1억 원 이하, 광역시 등등에서는 6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1억 1,000만 원 이하에서 3,700만 원까지 보호를 받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등은 1억 원 이하에서 3,400만 원 이하까지 보호를 받고요. 광역시 등등은 6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에서 1,700만 원 이하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바뀐 거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어떤 경우에 신청하냐면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이제 상가의 경우니까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 증명,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등기 후의 효력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기존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이전을 하셔야 된다면 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권리금은 총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그럼 이 바닥권리금은 무엇이냐? 이 상권과 입지라고 아마 설명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설권리금은 예를 들어서 그 인테리어나 집기 등이 들어가겠죠. 냉난방 시스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권리금은 매출과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택과 다르게 이 상가는 이 권리금 제도가 좀 있다는 점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권리금 때문에 많은 그 상가에서 분쟁들이 생기긴 하는데요. 최근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권리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를 해주기 시작했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오해를 하셔서 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임대인이 다 보장을 해주고 임대인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솔직히 아니고요. 후에 제가 나중에 권리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 권리금을 임대인이 악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손해배상 제도까지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미비한 건 사실인데요. 나중에 이 권리금에 대한 거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노 대표와 함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셨는데요.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동산 투자하시고 부동산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더 이상 뭐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좀 잊어버리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가 됐을 때 실전적으로 경매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노 대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특히 20대 30대 분들한테 이 영상을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관심사가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대한 관심사가 많을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남들보다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분명히 남들보다 많이 앞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해 볼 테니까요. 20대 30대 분들 또 40대 50대 분들 뭐 그 이상의 분들도 많은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노 대표의 부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